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부터 한 이틀간에 걸쳐서 주요 일정들이 일제히 겹쳐 있습니다. 대체로 목요일 정도부터는 우리 시장도 크게 한번 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시장 대응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하루 만에 다시 자금 유출입니다. 7일 만에 자금이 순유입되었던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하루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내일 아이폰 5 공개 예상입니다. 내일 아이폰 5의 공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자동차 주가 혼조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가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의 자동차 주식 매도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이폰 5가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별다른 새로운 기능이 없다. 아이폰 4에 비해서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지문인식을 비롯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미국의 GDP를 0.5%포인트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아이폰 5 현지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좀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이폰 5에 대해서는 극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 쪽으로 보면은요, 아이폰 5가 혁신이 없다는 등 얘기도 좀 나오고요. 큰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의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인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JP 모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폰 5가 이제 4분기에 800만 대가 팔릴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 등등 하면서요. 미국의 4분기 GDP에서 0.25% 내지 0.5%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회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JP 모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금 아이폰 5가 나오고 나서요. 언제부터 딱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빠른 쪽에서는 9월 20일부터 출시가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4분기 동안에 800만 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일부 증권사에서는 단 열흘 만에 1000만 대가 팔릴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거 몇 가지 관전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LTE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LTE가 이제 아이패드는 북미 쪽, 캐나다, 미국 이쪽에서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이제 규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5에 LTE가 장착되는데 과연 이것이 북미에만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LTE는 또 3G와 달리 여러 나라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에 맞는 거, 일본에 맞는 거 여러 나라 다당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특화된 제품을 과연 낼 수 있냐는 것이 아마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는 거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겠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의 1위를 지금 삼성한테 뺏겼는데요. 스마트폰 1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겠느냐가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반응을 보면은요, 요즘 보면 갤럭시 S7가 판매 가격이 여러 가지 제도 보정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아이폰 5 앞서서 저도 이제 뉴스의 보도만 보고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라서 미리 재고를 빨리 정리하려는 거.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또 제품이 또 나오겠지만 아이폰 5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다들 선호도가 다르시겠지만은요. 관련주는 미국에서도 관련주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퀄컴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매매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신다 그러면 역시 LG 디스플레이라든가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5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외 반응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요 이벤트들을 가려서 아이폰 5 출시 좀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출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소비세 인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주도 어제 하루 반짝 상승에 그치고 오늘 약세 보이고 있는데 글쎄 뭐 자동차 소비세 인하 이 부분이 자동차주 주가에는 뭐 거의 영향을 안 준 것 같은데 뭐 영향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8월 달에 대체로 이제 판매가 좀 부진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주식을 좀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김명일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부진했던 자동차 내수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는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정책 시기가 3개월 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일 정책 효과면에서는 다소 좀 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소형 차량 수요 증신 중심으로 제한적인 그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국산차 중심의 중소형 차량은 가격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IMF 이후에 자동차의 수비세율 인하는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요 증진 효과를 거뒀었는데요. 특히 2008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진행됐던 소비세율 인하가 가격 인하 효과가 7에서 8% 선에 달하면서 대체 수요 증진 효과가 두드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 주가에 대한 근본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거 4차례의 소비세율 인하 시점과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국산차 수요 규모의 저점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상황은 지금 수요 자체가 슬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효과를 좀 거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확인한 이후에 가능할 것을 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믿음이 다소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국내 기관의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FOMC에서 연준이 긍정적인 경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자동차 업종의 재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연준의 정책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미국 경기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했는데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주가도 중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재정 감축안 합의 실패입니다. 그리스 재정 감축안 합의 실패됐는데 사실 지금 요새 그리스 뉴스는 저 변방으로 좀 흘러간 것 같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혹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유로존 얘기도 돌아간 얘기들 많습니다. 당장 이제 독일 헌재 판결도 지금 앞두고 있고 네덜란드 정치권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선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완화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영일 연구원께서 유로존 상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CB 이후에 지금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그리스 문제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해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실사단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다시 좀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음은 좀 예상됐던 일이고요. 아직은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아직은 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트로이카는 다음 달 8일 예정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는 구제금융시한 2년 연장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시점, 다음 달 초반이 그리스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장의 이슈는 유로존에서
금주 예정된 좀 이벤트들입니다. ECB 통화정책이라는 고비를 잘 넘겼지만 이번 주 역시 변수들이 연이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헌재의 ESM 및 재정 협약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 그리고 미국의 FOMC,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역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벤트들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상승세를 꺾을 만큼 큰 악재로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독일의 헌재 판결의 경우에는 이미 독일 의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헌 판결은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미국 FOMC에서는 QE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잭슨홀 연설 등과 같이 QE3 실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10월 FOMC에서의 QE3 기대를 좀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주 예정된 대외 이벤트들의 경우는 중립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큰 충격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여러 일정 중에서 중요한 일정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의 합헌 위헌 판결인 것 같은데 대충 시대항에서는 뭐 거의 뭐 합헌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이고요. 국내외 여러 일정이 겹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면은 그래도 연준회의일 것 같습니다. 연준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시나리오별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이학영 의원께서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시나리오는 뭐 단순하죠.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경우 그리고 발표하지 않을 경우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까지 해도 50대 50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약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으로 좀 높여놨는데요. 뭐 그 이틀만 있으면 뚜껑 열리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일단 발표될 경우에는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글로벌 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해서요. 2, 3일째 관망 심리가 뚜렷한 건 아닙니까? 관망 심리가 일단 안도렐리로 쪽으로 일단 순간적으로는 분출할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 시장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요. 원화의 강세 쪽으로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결국 달러의 약세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이미 고리아연 이런 것이 거의 사상 최고가 육박하는데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은 있겠지만 금가의 상승 그리고 여타 상품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그 양적 완화까지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올 정책적인 지원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그 다음에 가서는 정말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요. 일자리도 좋아져야 되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또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보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냉정하게 정말 준엄한 현실 앞에서 정말 1대1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엔요. 양적 완화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인데요.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싶고요. 주가는 일시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적 완화 발표되면 주가 뭐 바로 2천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그 10월달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다음 회의까지 호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장점도 될 수 있겠는데요. 다음 회의는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10월 23일과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6일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9월 달에 없으면 10월 달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를 앞두고 그만큼 큰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2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정말 실망감이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내리면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투자하신 분의 입장에서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라도요. 적극적인 리스크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양적 완화를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절대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 뭐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이틀째 숨고르기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흘째 사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분명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외국인이 앞으로 주식을 더 사줄 수 있을지 워낙 지금 변수가 많긴 합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은요, 추가 양적 완화가 정말 발표되면 워낙 강세 쪽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매수 환경이 지금만큼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외국인 매수 환경이 정말 조성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짐작할 수는 없다 것이고요. 특히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그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 관망 심리가 짙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매매 자체가 오늘은 또 좀 이렇고요. 내일도 매매 자체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목요일 날은 약간 다르죠.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요. 숫자상으로는 뭐 사고팔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요. 실장에서의 그 선물 옵션과 관련된 매매를 빼놓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어떤 외국인의 매매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 하루 이틀만 좀 기다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응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그 선물 옵션 그런 거 글로벌 이벤트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하고 매매를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늦지 않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마 그것은 성공했을 경우에 이익보다 반대로 갔을 경우에 아픔이 매우 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내일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리스크를 너무 안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지니까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올라가고 있는데 김영일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코스닥 시장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명확한 코스피가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일시적인 좀 현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ECB의 그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로 유럽 안정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 선호 현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ECB 이후에 그 향후에 좀 이슈가 이전될 수 있는 스페인의 경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 증시와 스페인의 5년물 CDS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비철금속의 강세, 최근에 60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경기민감 업종의 지금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위험선호 현상이 강화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이제 분명한 방향성을 잡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유로존 특히 스페인과 관련된 마찰임이 생기기 이전까지 주식시장의 그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금주의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이벤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좀 더 위험을 좀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약세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증시의 매력이 부각될 만한 여건은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금주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으로 코스피는 숨고르기를 좀 진행 중입니다. 결국에는 증시의 여건 그리고 외환시장과 상품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등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이벤트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IT 업종과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2012년 들어서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벤트라는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의 정책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반증인데요. 그래서 뭐 현재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는 안정을 좀 많이 찾은 분위기고 이번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좀 유가증권 시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 현상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